우리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바로 날씨죠. 요즘은 단순히 맑고 흐리다 정도가 아니라 미세먼지 단계와 또 자외선 지수까지 찾아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상기후로 갑자기 날씨가 바뀔 때가 많아서 각 동네별 예보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럴 때 이분들의 분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북도기사람 오늘은 전주기상지청 김병춘 지청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기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주기상지청장 김병춘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그 해양, 그다음에 산악, 도로 기상 등 복합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만큼 그 기상 정보 서비스가 다양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 여러분과 365일 동안 날씨 정보로 소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곳에 또 지청장으로 오신 게 올해부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만 해도 그냥 전주 기상대였는데 이게 네. 지청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위상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 기상대에서 전주 기상지청으로 2015년 7월에 승격되었거든요. 기상청에는 그 9개 지방청 또는 지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주 기상지청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20명에서 한 45명 정도로 2배 가까이 이제 기상 전문 인력이 늘었고요. 기상지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또 임무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정보보다는 더 다양한 기상 정보 서비스를 하게 되었고요. 예보 생산 체계도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현재 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저희 전주지청이 본격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올해가 전주 기상관측소 창설 103주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918년 그 5월 15일 전주시 남노송동에 전주 관측소가 창설이 되었고요. 그해 6월 23일 기상 관측을 첫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1949년 그 12월에 전주 추구소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네. 1992년에 다시 전주 기상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현재 그 전주 기상지청으로 이렇게 다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상 관측 방식도 또 변했을 것 같은데요. 근대 기상 관측은 19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산, 목포, 인천, 원산 등 5개 관측소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동에서 이제 자동 관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기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5대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국에 한 600개 정도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 1분마다 관측을 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후에 이제 그 기상 레이더 또는 기상 이성 등과 같은 원격 관측을 시작하게 됩니다. 1969년에 그 서울 관악산에 레이더가 최초로 도입이 되고요. 2010년에는 세계 9번째로 이제 기상 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드론이랄지 그 다음에 선박이랄지 비행기를 통해서 또한 기상 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해 듣는 날씨 정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통상 4단계를 거쳐서 이제 기상 예보가 생산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대기 상태를 파악하는 이제 기상 실황 파악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 실황 파악을 어떤 통신 매체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수치 방정식에 의해서 수치 예보가 생산되지만 이게 이제 전부 다 맞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지역 특성이랄지 어떤 노하우를 가진 지역 예보관에 의해서 진짜 예보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예보관들의 분석 이게 참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위권의 그 수치 예보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독자적인 그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작년 4월부터는 개발된 그 모델을 일기예보 생산 현업에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그 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상 관측 자료가 한 32%, 그 다음에 수치 예보 모델 성능이 한 40%, 그리고 예보관 예보 능력이 한 28%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치 예보 모델 능력이 5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치 예보 모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00% 정확한 기상 예보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슈퍼컴퓨터가 하지 못한 그러한 역할을 우리 예보관들이 밤샘을 해가면서 그 노력에 의해서 예보 정확도 그 갭을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밤샘까지 하시면서 아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럼 전주기상지청의 예보관들은 총 몇 분이 계신 건가요? 네, 날씨 예보는 365일 동일한 그 날씨가 전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시간 단위로 예보관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4개 팀이 있습니다. 각 팀당 시니어 예보관 1명과 주니어 예보관 2명, 이런 식으로 3명씩 4개조 총 12명의 예보관이 있고 분석을 도와주는 또 분석팀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날씨가 항상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보가. 네. 그러면 또 날씨가 틀렸을 때 민원이나 이런 것도 또 들어올까요? 그 예보관들은 그 우리가 그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네. 한 번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예보관들은 매일매일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바로 다음 날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 이제 부담이 많습니다. 또한 그 예보가 틀리게 되면 국민적인 어떤 질타와 함께 그 경제적 손실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그 예보관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예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예보관님들에도 많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네. 여름철 날씨는 또 어떨지 또 기상청에서 분석한 게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5월 24일 그 앞으로 3개월, 그러니까 6월에서 8월까지 이제 그 전망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폭염일, 열대야일은 평년보다 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같은 그 극단적인 경우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2018년에 폭염 일수가 41일, 열대야일이 27일이었거든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그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는 한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은 평년에서 1개에서 한 3개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올해도 평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더 센 태풍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마는 평년에 그 제주도에서 6월 19일에서 20일, 전라북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한 6월 23일, 중부지방에서는 6월 24일에서 6월 25일에 시작됐는데 올해 장마도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그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한 장마 소식을 보면요, 규슈 남부에서는 5월 11일 장마가 이미 이제 시작되어서 65년 만에 가장 이른 장마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규슈 북부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장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와 같이 그 장마가 빨리 시작되고 그다음에 진행된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그게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장마 시작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마 전선의 그 활동이랄지 앞으로 전개될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민 여러분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휴대폰으로만 확인하던 날씨 정보를 직접 지청자님께 들으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네.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이런 기후 변화, 기상 이변 이렇게 말로만 들었었는데 아마 실제로 피부에 와닿았다는 분들도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예보관님들도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역대 가장 긴 장마에 강수량도 한 1166mm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그 많은 양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지구 온난화에 의한 그 기후 변화로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않는 이러한 기상 현상들이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그 예보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보칙으로는 이게 도저히 그 예보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이미 도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기후 변화는 이제는 기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어떤 대응이랄지 어떤 위기 의식 고취에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많은 이제 국민들은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상 정보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지청에서도 기상 관측망을 확충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지예보 수치 모델 능력을 향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상 정보를 생산하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는 이 네. 무주 덕유산 근처에 우박이 또 쏟아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농작물 피해도 또 막심했을 텐데요.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 되는 걸까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안타깝게도 작년 그 6월 6일 날 15시 전후에서 이제 덕유산 자락을 중심으로 이제 특히 이제 전북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0.5에서 한 2cm 정도의 그 우박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직접 그 우박 피해 현장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 그 방제 담당자들하고 그 소통도 했는데요. 올해 이제 똑같은 이러한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예상될 경우에는 남원에 가면은 남원 기상 레이더 운영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우박 예상될 경우에 전주 기상지청에서 예보관 1인을 현지에 급파해서 우박 감시를 하겠고요. 또한 그 우박 예상될 경우에 특히 이제 동부 내륙 지역의 현장 기상 관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상 관측 차량이 있습니다. 기상 관측 차량을 동원을 해서 현재 그 대기 상태를 직접 현장에서 이제 그 관측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3월 17일 날 그 전북 농업기술원과 그다음에 무주 진안 장수 농업기술센터와 업무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기상재해를 공동으로 줄이는데 같이 노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상 이변 이야기할 때 또 자주 듣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네.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다 지구 온난화 문제와 또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엘니뇨, 라니냐를 이야기할 때 그 엘니뇨 감시 구역 니노 3.4 구역에서 그 해수
온도를 기준으로 이제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동 평균값이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5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엘니뇨, 반대로 평년보다 이제 마이너스 0.5도 이하로 5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라니냐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그 라니냐가 지속돼 오다가 현재는 라니냐가 종식된 상태고 중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조심스럽게 이제 저희들이 전망하기를 그 엘니뇨, 라니뇨 기간이 아닌 중립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만약에 그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강력한 엘니뇨, 라니냐가 지금보다 2배 더 이상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 전문가들은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엘니뇨, 라니냐는 기상 이변을 이렇게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가스 등 지구 온난화 주범을 감축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기상청에서는 이 해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또 방제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이제 하계와 동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 365일 뭐 기상재해는 언제든지 이제 그 찾아올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 대규모 기상 재난이 예상될 그 시기를 미리 이제 정해놓고 방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이렇게 정해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설정을 해두고 방제 기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방제 업무는 기상청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재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특히 전주기상지청에서는 그 전라북도 도청에 방제 기상 지원관 1명, 기상 전문가 1명을 파견을 해서 그 전라북도 지방의 방제 기상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지난해 아까 말씀했듯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우리 지역에서 댐 방류로 하류 지역 주민들이 또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올해 용담댐 관리사무소와 전주기상지청 간의 이 물 관리 이게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작년에 그 8월 초죠. 8월 초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용담댐 그 하류 지역에 그 농경지하고 시설물들의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그 물관리기관과 기상청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방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물관리 비상 대책으로는 저희 이제 기상청과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간 그 만약에 이제 그 위험 기상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전지방기상청에서 합동 근무를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수기라면 6월 21일부터 한 9월 20일까지를 이제 홍수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기존에는 3시간 전에 이제 댐 수문 방류를 할 때 정보를 알려줬다면 올해부터는 그 댐 수문 방류 사전 예고제로 12시간 전에 댐 하류 지역의 주민과 그다음에 댐 관련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에게 24시간 전에 그 댐 수문 방류 정보를 그 문자 서비스로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기상 시에는 저희 전주 기상지청이 요즘 한참 그 인기 있는 그 비대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 기상 브리핑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집중호우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집중호우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경우고 우리 지역에서는 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또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짧은 시간에 이제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를 집중호우라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정량적으로 보면은 그 1시간에 30mm 이상, 일 강수량으로 봐서는 80mm 이상, 그다음에 연 강수량의 10%에 해당되는 비가 하루에 내렸을 경우 이러한 정도의 이제 그 비를 집중호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을 보면은 수십 분에서 이제 수시간, 그다음에 거리적으로 보면은 강수 구역이 한 10에서 20km 범위 내에서 아주 좁은 구역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피해와 함께 그다음에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피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그 발생 빈도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늘어난 형태거든요. 과거에는 그 장마 기간에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장마 이후에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그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많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방제 대책도 장마 기간보다는 장마 기간 이후에 그 집중호우에 대해서 방제 대책 업무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많이 없는 산이나 바다 이런 네. 곳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산악 기상 정보, 또 해상 날씨 이런 것들도 꼭 챙겨본다고요. 네, 전라북도는 이제 내륙 해양, 그다음에 산악 등 그 지형학적인 영향으로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욕구에 맞는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그 군산항과 격포항에 해양 기상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하고 있는데 QR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 하는 것인데요. 여객선 등받이랄지 그다음에 여객선 터미널에 QR 코드를 이제 그 설치를 해서 수요자들이 언제든지 그 QR 코드에 접근을 해서 이제 해양 기상 서비스를 이제 받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덕유산이랄지 지리산 이제 국립공원에서 이제 등산객들에게 이제 그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등산로랄지 그다음에 그 탐방로에 QR 코드를 설치를 해서 해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악에서도 이제 그 실시간으로 QR 코드를 이용해서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지청에서 단순히 뭐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또 생활 속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하면서 조금 더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주 기상지청장으로서 또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그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묶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그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요. 탄소 중립은 그 어떤 기후 위기 속도를 낮추기는 하겠지만 진행 중인 그 기후 변화 그 어떤 관성을 멈추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 그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앞으로 최소한 50에서 한 200년간은 과거에 배출된 온실가스로 온난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도민 여러분은 그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상 정보는 투자 대비 약 20배 경제적인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 전화 자동 안내 전화번호가 국번 없이 131번인데요. 하루에 3번 이상 일기예보를 활용하자. 그래서 131을 기억하시고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도민 여러분께서는 기상 정보를 활용하신다면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고 어떤 자신의 그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 여기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좋아지면 왠지 그날 기분도 좋아지고 또 하는 일도 즐거워지죠. 그만큼 또 날씨와 감정이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비가 오는 날이면 이 SNS에 부정적인 게시글이 많이 올라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 날씨는 매일 맑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전북토기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